저도 데이터를 미리 업로드를 해줬어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자고국자도 담당하고 있어서 여기 여러분들한테 제가 인지를 한 이 구글 드라이브가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사용하실 수 있게 제가 세팅을 해뒀고요. 여기 폴더 들어가시면 김동수 교수님 강의안도 여기 있고요. 제 강의안이랑 참고하실 자료들도 여기 있고 소스코드도 전부 업로드 해놨으니까 활용하시면 됩니다. 빨리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아실 것 같아요. 감성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 데이터로부터 우리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데이터는 주로 많이 사용을 하는 게 또 고객 리뷰들 같은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The hotel is amazing 혹은 The room service was very disappointing 이라는 호텔에 대한 리뷰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게 포지티브하고 그리고 이게 하위에 있는 게 네거티브한 것을 자동으로 추출을 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이걸 하는 게 감성 분석의 키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아까 김동수 교수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데이터를, 텍스트 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위한 준비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스타워즈 처리를 한다던가, 펑츄에이션을 제거를 한다던가 등등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데이터 프리퍼레이션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클래시파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성 분석을 하기 위해서 감성 분석이라는 거는 사실은 심플하게 얘기하자면 클래시파이예요. 말의 뜻은 어떤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는가, 그룹핑할 수 있는가를 하는 게 감성 분석의 키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얻고 싶은 거는 긍정적인지, 중립인지 혹은 부정적인지를 알고 싶어서 우리는 수많은 데이터에 대해서 포지티브한지 혹은 네거티브한지를 보고 싶어 하는 게 감성 분석의 키죠. 조금 이쪽으로 갔는데 이 감성 분석의 활용과 발전은 굉장히 마케팅 경로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이유 때문에요. 보시다시피 텍스트네, 예를 들어서 고객이 생성한 텍스트들, 대표적인 이제 고객 리뷰도 있고 고객이 업로드한, 소비자가 업로드한 여러 가지 타입의 콘텐츠들에 대해서 그들의 감정을 정량화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감정을 정량화를 하려고 하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마케팅 성과를 측정을 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광고를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나는 알고 싶어 라고 하셨을 때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태도 변화를 실질적으로 그리고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강력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연구 영역에서 굉장히 많은 요즘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감성 분석 중요성은 점차 확대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리뷰에 담긴 감정적 뉘앙스는 예전에는 사실 레이팅, 즉 별점이라고 하는 퀄리테이티브 값으로 측정을 했어요. 추정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식당을 방문하시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 A라는 소비자는 4점을 주고 B라는 소비자도 4점을 줬어요. 근데 아마 이들이 느끼는 감정의 폭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미묘한 감정의 뉘앙스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가 우리는 항상 궁금한 영역인데, 왜냐하면 이 영역을 파악해야지만 우리가 알고 싶은 커스터머 밸류, 즉 가치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도 추정할 수 있는데 그게 불가능했었던 건데 이 감정 분석을 적용을 했더니 이게 잘 될 수 있겠더라라고 해서 포착하기 어려운 소비자의 숨겨진 욕구나 선호도나 또 잠재적 불명 같은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감정 분석을 적용하고 있죠. 여러 가지 영역에서 핵심도 활용이 되고 있고 여러 이제 페이퍼들에서 단순 평점보다는 매출이나 브랜드 명성이나 또 이제 소비자 신뢰도나 충성도나 등등을 예측하기 위해서 좋은 지표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이 클래스는 이제 벌트하고 GPT를 활용한 감정 분석을 진행했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벌트와 GPT 모델이 스코어라고 하는 이런 기반의 방법론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갑자기 트랜스포머 기반의 방법론이 뭐냐? 제가 이제 이 수업을 학부 수업이나 대학원 수업에서 하면 트랜스포머가 뭔지 알아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로봇 영화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좋아하긴 한데 그건 아니지만 쭉 설명해주겠다 하고 보여주는 테이블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포머 기반 감정 분석 방법론의 등장이 어떻게 됐는지를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편은
감정 분석 방법이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처음에 제일 위에 보시는 거는 사전 기반, 즉 렉시컨 베이스드 감정 분석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가장 초기에 사용되는 방식이었고 어떻게 하는 방법이냐 하면은 감정 단어 목록을 만듭니다. 긍정적인 단어들, 부정적인 단어들 이렇게 목록을 만들어요. 그래서 긍정 단어에는 예를 들어 good, happy, amazing 이런 게 있을 거고 부정적인 단어에는 bad, terrible, disappointed 이런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문장 안에 몇 번이나 등장하는지를 가지고 이 문장이 부정적인지 긍정적인 거를 추정을 하자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좋다나 행복하다라는 얘기 나오면 긍정, 또 불행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부정으로 분류하는 방식이죠. 이제 그래서 이걸 이제 감성 어휘집 활용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장점은 굉장히 구현이 용이해요. 그래서 아까 교수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백업을 이제 전부 단어를 다 넣은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긍정적인 단어, 부정적인 단어라고 분류하자라는 방식으로. 그래서 구현이 용이하고요. 또 해석이 직관적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문맥을 반영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순서대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글을 읽는 것처럼 순서대로 쭉 읽는 게 아니라 한 번에 가운데에 넣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긍정적인 단어, 부정적인 단어를 분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문맥을 반영하기가 좀 힘들다. 그리고 복합적인 감정 분석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좋긴 한데 다시 보고 싶지 않다. 라는 리뷰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영화 리뷰에 이 영화는 굉장히 좋긴 한데 다시 보고 싶진 않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이 질 것 같아요? 이 문제. 좋긴 한데 다시 보고 싶진 않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죠? 그죠? 부정인 것 같죠? 근데 이제 이런 거는 문맥상은 부정인데 모델은 좋다라는 단어만 보고 긍정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은유나 단어나 복합 감정 같은 것들은 추정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잘한다랑 잘한다는 다른 거죠. 근데 이제 이 친구는 구별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너무 단순해서 실제 소비자 감정을 잘 담아내지 못하니까 우리가 조금 더 어드밴스드된 단어를 사용을 하자. 다음 시대는 머신러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서포트 밴드 머신이나 랜덤 포레스트 같은 경우 이거는 이제 텍스트를 숫자로 변환해서 분류하는 방식이 도입이 됩니다. 이런 시기부터 성능이 굉장히 크게 좋아졌어요. 그래서 문장의 핵심 아이디어는 문장을 단어 빈도, TF-IDF라고 하는 단어 빈도로 벡터화를 해서 긍정이나 부정의 패턴을 통계적으로 학습시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단어 빈도의 기반을 바탕으로 아니면 부정이다, 통계적으로 계산을 하는. 그래서 다양한 도메인의 산업에 적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전 기반보다 훨씬 더 정교한 예측도 가능해요. 이것도 당연히 여전히 한계가 존재를 하는 게 문맥을 이해하지 못한다던가 또는 순서 정보가 손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글을 볼 때는 순서상 보는데 그런 정보가 손실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긴 문장이나 풍자나 반어나 이런 것들도 처리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도메인 이동이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학습을 시킬 때 특정 도메인, 예를 들어서 영화 리뷰다 라고 했을 때 영화 리뷰로만 이 학습을 시켜주면 이 똑같은 프레임을 호텔 리뷰에 적용하기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뒤부터 넘어가면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딥러닝이라는 하는 프로그램이 시작합니다. 사실 초기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순서나 문맥의 일부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혁신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가 좋아졌냐면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RNN이나 CNN이라는 이런 예시 모델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단어의 순서를 보여합니다. 우리가 글을 읽을 때 나는 호텔이 만족스러웠다는 순서를 쭉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CNN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 단위의 특성, N그램 패턴이라고 하는 것들도 추출을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기는 한데 라는 그 좋긴 한데를 반영을 먼저 하는 거예요. 좋긴 한데 그래도 결과적으로. 그래서 문장의 구조적 의미를 어느 정도 잡아낼 수 있게 됐습니다. 즉 처음에 빼놓고
방식의 결정적인 약점인 숫자 정보 부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감성 패턴을 학습하는 것도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데이터가 많이 필요합니다. 대규모 데이터가 필요해요. 자체적으로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더 필요하다. 그리고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병렬 처리가 어렵다. 즉 학습 속도가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전에 제가 RNN으로 뭐 시간 이렇게 구현을 하면 컴퓨터를 계속 켜놨어야 됐어요. 그래서 구조적인 한계가 특히나 이제 긴 리뷰 혹은 복합적인 감정 구조에 대해서는 여전히 한계가 보여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올 게 이제 트랜스포머 기반의 방법론이에요. 이제 이 트랜스포머 기반 방법론도 두 가지로 쪼개지긴 합니다. 인코더 기반 방식, 디코더 기반 방식이라고 하는 방식을 나눴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여기 볼트나 로버트 같은 볼트 방식들은 인코더 기반, 즉 트랜스포머 기반 방법론이고 GPT, 생성형 AI 계열은 디코더까지 같이 활용하는 트랜스포머 기반 방법론입니다. 자, 이 트랜스포머에 관련된 페이퍼가 하나 있어요. 여기 보시면 Attention is all you need라고 하는 페이퍼가 나옵니다. 엄청난 사이테이션이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2017년에 나왔는데 자연어 처리 분야를 좀 굉장히 뒤집는 모델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키는 뭐냐면 attention이에요. attention. 우리가 글을 볼 때 attention 방법을 적용하면 훨씬 더 분류 처리 기술을 성능을 좋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가 이 트랜스포머 모델의 키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둘 다 attention, 지금 여기까지는 좀 낯선 용어시니까 어쨌든 간에 attention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을 활용을 했다. 그 부분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attention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문장 전체를 한 번에 보는 겁니다. 사진 찍는 것처럼. 그러니까 쭉 글을 읽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스크리닝하는 것처럼 사진 찍는 것처럼 쭉 전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RNN이나 CNN처럼 순서를 쭉 고려하지 않고 한 번에 사진 찍듯이 문장 전체를 병렬로 처리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전반적인 구조를 한 번에 볼 수 있고 그리고 연산하는 시간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조금 더 뒤에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하나 더 뭐가 있냐면 단어 간 관계까지도 같이 고려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좋았는데 이 호텔은 정말 좋았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요 라고 하는 리뷰가 있으면 이 문장에서 좋아한다는 긍정,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조금 부정. 그래서 약간 아쉬운 감정이 들죠. 이 문장 리뷰 자체는.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트랜스포머 방법입니다. 이 장점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긴 이 문장이나 문서에서도 문맥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요. 또 감정의 반전이나 의미나 언어적 뉘앙스 같은 것들을 포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병렬 처리가 가능하다면 연산 속도가 빠르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자연어 이해력이 높다라는 것이 장점이고요. 한계점은 뒷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이 모든 메커니즘을 말로 설명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 분류기 예를 들어서 사전 기반 분류 방식을 적용했을 때는 긍정 단어, 부정 단어 리스트가 있었죠. 그래서 이 문장이 왜 긍정이고 왜 부정으로 분류가 됐는지 명확하게 직관적으로 설명하기 편하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트랜스포머 기반 방법론은 우리가 그 값을 왜 긍정 혹은 부정으로 분류됐는지 확률 값으로 설명합니다. 그 말인즉슨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기가 좀 힘들다라는 의미예요.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많이 주변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이 페이퍼를 제가 올려뒀어요. 보시면 조금 내용이 어렵긴 한데 제가 굉장히 즐겁게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이 페이퍼에 보시면 이런 구조가 나옵니다. 트랜스포머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두 가지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쪽 파트가 논문을 이해를 이쪽 파트가 인코더 파트고 이쪽 파트가 디코더라고 하는 파트예요. 인코더 파트를 적극 활용하는 게 이제 이 아까 말씀드렸던 트랜스포머 모델 중에서 볼트나 로버트나 이런 볼트 계열 그리고 디코더를 같이 활용하는 게 이제 생성형 AI 계열입니다.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이런 리뷰가 있다고 가정을 해
보시면 이 인코더 파트는 쉽게 말해 어떤 영역이냐면 입력된 문장을 읽고 의미를 학습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뇌로 치면 문장을 이해하는 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코더 파트는. 디코더 파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성을 하는 파트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디코더는 읽은 의미를 바탕으로 새로운 문장이나 예측을 생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뇌로 치면 문장을 generate, 즉 생성하는 뇌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런 문장이 있다는 가정을 해보시죠. The hotel was clean but noisy at night 라고 하는 리뷰가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긍정으로 분류할 건지 부정으로 분류할 건지, 혹은 긍정이라면 몇 퍼센트 확률로 긍정이고 몇 퍼센트 확률로 부정인지, 혹은 중립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겠죠. 이 데이터를, 이 리뷰를 분류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인베딩이에요. 자, 이거는 쉽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을 쪼개는 거예요. 공백을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쪼갠 다음에 뭘 하냐? 이 월드를 단어들을 벡터화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단어를 숫자 벡터로 바꾸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보시면 이 인코더 파트에서. 자, 요거를 나중에 코드에 보시면 어떻게 구현되는지 이거 한번 쭉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첫 번째 단계는 이제 토크나 문장을 단어 단위로 쪼개는 거. D 차원의 벡터로 바뀌겠죠. 자, 이 과정을 거치면 문장 전체는 길이가 이렇게 되는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하는 것은 이제 두 번째는 포지셔널 인코딩. 여기 요 영역이 있는데요. 아까 제가 처음에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전체를 스크린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문맥적으로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죠? 그렇죠? 한 번에 스크린을 한다고 했는데 문맥 즉 순서 정도를 어떻게 반영하죠? 를 따로 우리는 입력을 해준다라는 게 이야기예요. 그래서 포지셔널 인코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이요. 그래서 포지셔널 인코딩은 순서, 즉 문장의 순서 정도를 주입을 해주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The Hotel was, 예를 들어서 만약에 포지셔널 인코딩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The Hotel was clean but noisy. The Hotel was noisy but clean이랑 뉘앙스가 좀 다르죠. 네. 그래서 보통 첫 번째 건 조금 더 뒷부분에 부정적인 뉘앙스를 주는 거. 그렇지만 그래도 클린했어 라고 하는 뉘앙스를 주는 거. 그래서 요 두 가지 문장은 다른 감정적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잘 포착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순서상 클린이 노이즈보다 더 먼저 왔다를 입력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컨셉추얼한 설명을 드리자면요. 그러면 두 번째 혜택은 뭐라고 볼까? 벗을 기준으로 클린하고 노이즈하고 반대 개념이다. 그죠? 또 다른 혜택은 호텔하고 워스는 이어지는 거, 명사하고 동사는 이어지는 거구나. 요렇게 주어동사는 이어지는 거구나. 이렇게 관찰합니다. 세 개의 헤드가 있죠? 이 헤드가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면서 이 문맥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페이퍼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Incoder capture both local and global relationship across the sentence가 이런 의미. 그 다음에 이제 적용되는 거는 add-on 그리고 feedforward라고 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add-on은 쉽게 말하자면 이 모델이 무너지지 않게 견고하게 잡고 있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residual connection이나 layer normalization이나 이런 기술들이 여기서 활용이 되고요. 저도 이 기술을 만든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간략하게 제가 이해한 바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feed forward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add-on 다음에 이루어지는데요. 이거는 의미를 조금 더 복잡하게 가공하는 레이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각 단어 벡터들을 조금 더 복잡하고 풍부한 특성을 가지고 조합을 여러 가지를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글을 읽고 이해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읽고 이해하고 하는 과정을 여기서 이제 구현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인코더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코더가 잘 하는 거, 잡아낼 수 있는 거는 로컬하고 글로벌 관계라고 하는 게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인코더 모델에 적용하는 주요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디코더 파트입니다. 디코더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이제
디커넥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크로스 어텐션이라고 얘기합니다. 크로스 어텐션은 뭘까요? 당연히 인코더에서 이해를 했던 거를 디코더 쪽으로 넘겨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할까 이러니까 자 이걸 가지고 생각해보라고 하는 것과 비슷해요. 그래서 이 디코더 파트에서는 제너레이티브 브레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무엇을 n번 반복하는 겁니다. 자, 크로스 어텐션 같은 경우에는 디코더 부분을 파악이 되고요. 이 인코더에서 생성된 표현들을 디코더로 넘겨주는 이 파트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디코더는 인코더가 제공하는 컨텍스트적 문맥의 정보들이나 의미 정보들을 바탕으로 출력시켜서 다음으로 들어오죠. 예를 들어서 예를 들겠지만 이제 생성형 문장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I have a product that have 이런 피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생성하고 싶어요. 그 단어를 주어진 단어가 있고 주어진 단어를 바탕으로 그 다음에 나올 단어가 어떤 게 나올 것인지를 계속 지속적으로 예측하는 거예요. 이게 디코더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생성하는 뇌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그 GPT 사용하실 때 어떤 내용을 입력하면 GPT가 그 다음에 무엇이 나올지 예측해서 보여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 파트 디코더 파트에서는 입력 시퀀스의 형태를 다른 형태의 출력 시퀀스로 변환하면서 예를 들어서 번역도 가능하고요. 문장 생성 같은 것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게 디코더에 해당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인코더와 디코더 사이에 교차되는 흐름이 바로 크로스 어텐션이다. 그래서 이 디코더의 개념 핵심은 크로스 어텐션을 활용한다라고 논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디코더에서 실행하려고 하는 쿼리가 인코더에서 나온 문맥 정보 키하고 그리고 밸류하고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우리는 크로스 어텐션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쭉 이야기를 드렸죠. 스트레스 홍보 기반 방식이 어떤 거다. 흐름이 어떻게 된다. 첫 번째는 벌칙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Bidirectional encoder representation from transformer. 그 트랜스포머 모형을 적용을 했는데, 즉 양방향으로 directional 양방향으로 문맥을 이해하는 인코더 모델이다라는 소리입니다. 저걸 축약한 게 그냥 BERT라고 해서 벌트 모델입니다. 이 벌트는 인코더 부분만 사용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문장을 생성하는 GPT랑 다르게 문장을 이해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어요. 진짜 부정적인지 문맥은 어떤지 등등을 고려해서 이해하는 데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는 데 최적화가 되어 있다는 말은 앞뒤 단어를 동시에 보면서 문맥을 제시할 수 있어요. 아까 처음에 제가 멀티헤드 어텐션을 활용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문맥을 동시에 해석할 수 있고요. 감정의 뉘앙스나 반전이나 은근한 부정이나 긍정이나 이런 표현들을 잘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성 분석이 특히 강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The hotel was clean but noisy 라고 했으면 벌트는 클린하다라는 긍정만 보지 않고요. 이 but noisy라고 하는 부정의 맥락도 같이 파악을 해서 감성을 훨씬 더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 벌트 모델이 강력한 점은 뭐냐면 파인 튜닝이 가능해요. 파인 튜닝이 가능하다. 진짜 강력한 이유는 뭐냐면 제가 초반에 나온 이 초기 딥러닝 모델을 활용을 했을 때는 연산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근데 이 벌트 모델을 활용을 하면 사전학습, 즉 프리트레이닝이랑 파인 튜닝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적용할 수 있는 구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프리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 있죠. 리뷰 같은 거, 혹은 텍스트 데이터 같은 거, 이런 대규모의 텍스트를 읽고 어떤 단어가 문장에 포함되어 있는지 파악하고 또 의미를 판단하고 이런 일반적인 언어 능력을 먼저 학습하는 것을 우리는 프리트레이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기존의 모델들, 딥러닝 모델들은 여기에 훨씬 더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었다면 우리 벌트 같은 모델 같은 경우에는 파인 튜닝도 같이 활용합니다. 파인 튜닝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학습을 시킨 다음에 사람이 추가를 해주는 거죠. 이 데이터는 긍정이라는 뜻입니다. 같은 소량의 레이블 데이터를 사용해서 감성 분석 작업에 맞게 조금만 미세 조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자동차 제품 구매하고 난 다음에 남기는 리뷰랑 호텔 서비스 이용하고 난 다음에 남기는 리뷰랑
레스토랑 서비스 이용하고 난 다음에 남기는 리뷰는 타입이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파인튜닝을 조금 해줘야 돼요. 여기서 쓰는 주로 쓰는 단어 혹은 여기서 쓰는 주로 쓰는 표현을 보면서 그래서 요거를 레이블을 추가를 해주면 벌트는 이 적은 감성 레이블만 있어도 굉장히 높은 성능을 보입니다. 그래서 벌트가 굉장히 감성 분석에서 강력합니다. 이 감성 분석에서 벌트는 리뷰를 그냥 단어 리스트로 보는 게 아니라 긍정인지 혹은 부정인지 복합적인 감정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럼 디코더를 활용하는 GPT 보시다시피 GPT는 이름에 나와 있듯이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GPT는 텍스트를 생성하는 모델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성형 트랜스포머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모두 다 아시다시피 오픈AI가 개발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GPT는 문장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직접 만들어내는 데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많이 하시죠. 아까 교수님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 토픽을 쭉 놓고 난 다음에 이 토픽의 레이블을 만들어줘 라고 했을 때 만들어준다던가 혹은 어떤 특정 문서를 넣고 이 리뷰나 혹은 이 문서를 요약해줘 라고 했을 때도 요약을 합니다. 왜냐면 제너레이팅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GPT의 학습 방식은 좀 다릅니다. 아까 그 벌트 학습 방식을 전체를 스크린하고 난 다음에 이해를 하는 건데 GPT는 말씀드린 것처럼 주어진 단어를 내용을 바탕으로 그 다음 내용을 추정해서 생성하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반방향 학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 단어들을 봤을 때 다음 단어가 뭐가 될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문장을 생성하면서 학습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그 페이퍼에 어텐션 페이퍼에 나온 것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벌트는 어텐션 페이퍼 전에 제가 하나 더 올려놓은 페이퍼가 있어요. 벌트라고 되어 있는 페이퍼. 그러면 벌트는 말씀드렸다시피 양방향 전체 벌트 어텐션을 적용하는 거 그리고 GPT는 단방향 학습을 사이트 모양이 다르죠. 단방향 학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오픈 GPT의 키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벌트는 양방향 bidirectional 그리고 GPT는 left to right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지만 한 줄로 요약드리자면 벌트는 문장 이해, GPT는 문장 생성에 훨씬 포커스가 맞춰진 모델이고 둘 다 감성 분석을 활용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GPT 같은 경우는 생성형 감성 분석도 가능하기 때문에 둘 다 최근에 굉장히 많이 활용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해보실 수 있도록 코드하고 데이터를 좀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는 이제 원래 주피터 환경에서 파이썬을 활용을 했는데요. 네, 최근에는 코렐로 넘어가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웹 베이스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구현하기가 리서치 프로젝트를 같이 하게 되면 구현하기 좀 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코렐 방식을 택하고 있고 예전에는 유료를 결제를 해야만 됐었는데 최근은 그렇진 않습니다. 많이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분야가 많아졌고요. 그리고 이제 GPT로 구성을 하시고 싶다, 그냥 대용량으로 구성을 하고 싶다 하시면 GPT 프롬프트에서만 보는 걸로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분석하는 한계가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GPT API 키를 발급을 받아서 합니다. 그래서 GPT 유료 버전 쓰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네, 그 유료 버전 쓰시는 걸 넘어서 이 GPT API 키 같은 경우에는 하나 혹은 문서 몇 바이트당 몇 용량당 분석하는 데 조금 추가적인 비용을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온로드 해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시면 활용을 해보시라고 소스코드 다 오픈했습니다. 제가 사용한 데이터 파일은 이렇게 데이터 이름이 되어 있는데 어디서 가져온 데이터냐면 옐프에서 데이터를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오픈소스 데이터예요. 네, 이제 거기에 보시면 데이터 프레임에 보시면 STR 체인 그래서 호텔 레벨이 저기 브랜드 레벨, 브랜드 티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제가 연구 분석을 하기 위해서 추가를 하는 겁니다. STR 체인이라고 해서 호텔의 레벨, 브랜드 티어를 공개를 한 이런 조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랑 둘이 매칭을 시켜놓습니다. 이 호텔이 럭셔리인지, 이코노미 호텔인지, 뭐 업스케일인지 이런 것들을 매칭을 해서 시켜놓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페이퍼를 가지고 제가 논문을 썼던 거고 해놨습니다. 코드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두 가지 스타일을 다 활용하실 수 있게 해놨고요. 요 페이퍼를 최근에 우리 회장님이 안 계시는데 회장님이랑
이 페이퍼를 썼어요. 그래서 마케팅 관련 연구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혹시 관심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이제 벌트 모델이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벌트에도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어요. 그래서 디스틸 벌트, 로벌트, 벌트 베이스드 모델이랑 예전에 사전 기반 감성 분석이랑 그리고 GPT 모델을 비교를 해서 타당성 분석한 거 이거를 페이퍼로 쓴 바가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시면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은 제가 여기다 다 올려놨지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네. 이모션 어나리시스 방법들 보니까 네. 원 다이멘셔널하게 분석을 한 것 같더라고요. 포지티브 에펙트냐, 네게티브 에펙트냐. 근데 이제 이모션이라는 원 다이멘셔널한 게 아니라 이제 투 다이멘셔널한 거잖아요. 네.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또한 이게 액티베이트 됐냐, 안 됐냐. 그래서 이제 이모션 스터디 보면 이제 이모셔널 속설 컴플렉스라는 그런 개념도 있고, 그다음에 앞서 설명한 모델들이 이 액티베이션 정도로 이제 측정이 가능한지, 아니면 그걸 따로 이제 측정하는 새로운 모델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액티베이션 정도를 측정을 하는데 포커스를 맞춘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벌트 앞에 이름을 이제 다른 이름이 붙어있는 케이스가 몇 개 있어요. 제가 오늘 보여드릴 케이스는 텍스트 어택 벌트를 사용을 할 건데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지금 제일 위에 보시면 제가 붙여놨죠. 여기 보시면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브로드를 어떻게 구현할 건지 그냥 이게 더미면서 분류하듯이 긍정, 부정, 중립이 아니라 어떻게 표본을 기록해서 그 확률값을 어떻게 계산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액티베이트 됐는지 안 됐는지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를 제한하는 것들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아직 서로 다 입맛에 맞지는 않다. 근데 발전 중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모형이 제가 알기로는 디스틸 벌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시고 봐요. 추가적으로 제가 드릴 만한 게 있으면 저한테 메일 주시면 제가 그 모델 구현하려고 했던 모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 네. 여기 보시면 여기 들어가시면 제가 이제 이 벌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여러 분들이 이제 만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벌트 모델도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중립인 거 이렇게 세 가지 부분을 하지만 긍정적인 것으로 분류할 수 있는 확률, 부정적인 걸로 분류할 수 있는 확률, 그리고 이게 두 가지 레이어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긍정적으로 분류고, 근데 이제 그렇게 분류되지 않을 수 있는 확률, 투 레이어로 추정할 수 있는 벌트 모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벌트인데 그 뒤에 이제 텍스트 어택이라는 게 붙는다는 거, 디스틸이라는 게 붙는다는 분들. 그래서 목적에 맞게 어떤 벌트 방식을 적용하는 게 좋을지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와 맞는 모델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텍스트 어택 모델을 제가 왜 가지고 왔냐면 제가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이 페이퍼에서 타당성 검증을 했어요. 그래서 감정성 값을 추정을 한 다음에 이걸로 스타 레이팅, 사람들이 말하는 평점을 한번 예측하는 걸 해보자. 그래서 프레딕티브 타당성을 추정을 했더니 이 텍스트 어택 모델이 그 호텔 리뷰에서는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트라이를 해보시라고 텍스트 어택까지 가지고 왔고요. 이렇게 다 오픈소스로 공개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디테일한 내용이 다 나와 있으니까요.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첫 번째로는 리콰이어드 패키지를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실 수 있게 제가 여기다 추가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주요 패키지를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이제 트랜스포머, 이거는 이제 아까 여기 보여드렸던 허깅 페이스에서 업로드하는 패키지입니다. 트랜스포머 패키지. 그래서 여기서는 최신 여러 가지 NLP 모델을 사용할 수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벌트, 디스틸 벌트, 로볼타, 그리고 요 텍스트 어택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굉장히 고수준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NLTK 요거는 문장을 이 리뷰를 문장 단위 분리를 하는 것에 사용을 하기 위해서 추가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패키지가 어떤 데에 필요한 패키지인지 제가 기재를 해뒀어요. 그래서 보시고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좀 컴팩트하게 정리를 한다고 해서 열심히 정리를 해봤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쭉 패키지, 필요한 패키지를 오늘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오늘은 이 텍스트 언택트를 사용을 해볼 거기 때문에 모델을 불러오는 것까지 했습니다. 여기 임포트 데이터를 보시면 여기서는 저는 보통 구글 드라이브랑 연동해서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PC에 그냥 직접적으로 연결을 해서 사용하면 오류가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드라이브를 마운트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구글 드라이브를 연동을 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걸 드라이브를 한 다음에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도 이 구글 드라이브에 어떤 폴더에 어떤 데이터가 있으니 거기에 있는 걸 가져와서 써라라고 하는 위치값을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콘텐츠 드라이브 연동된 거 보이시죠? 이 드라이브에 보시면 저는 마이 드라이브 안에 고란 노트북 안에 KMA 안에 여기다가 이제 데이터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 루트를 이렇게 쭉 적어놓습니다. 혹시 해보실 분은 내가 넣은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보시고 여기 보시면 경로 복사하시면 경로 복사됩니다. 그래서 이 그대로 여기다 붙여 넣어주시면 됩니다. 옆에다가 제가 이렇게 바꿔주셔야 된다라고 제가 여기다 좀 적어놨으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데이터를 붙여줄게요. 데이터 프레임을 보면 R이랑 X는 좀 차이가 있는 거는 여기 시작하는 점이 여기 0입니다. 파이썬은. 네, R은 1이에요. 1부터 시작해요. 1부터 시작하고 이제 파이썬은 0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에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쭉 봤더니 저는 이제 그 평점, 스타, 그리고 유저 아이디, 리뷰 아이디, 리뷰 텍스트, 날짜 뭐 등등 이렇게 쭉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텔 체인 스케일, 럭셔리인지 그렇지 않은지 이런 것들 쭉 어태칭을 해서 사용을 했고요. 이 리뷰에 대한 유스풀리스, 쿨, 퍼니, 스타에 대한 것들이 있어서 여기까지 추가를 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어떤 것을 종속 변수로 사용할 만하겠구나, 독립 변수로 사용할 만하겠구나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거는 제가 고객 애널리틱스 수업도 하는데요. 학부 학생들도 이거 가지고 리서치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서 마음껏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첫 번째로는 여기 3번은 벌트로 하는 거, 4번은 제가 GPT로 하는 거를 추가를 해뒀습니다. 먼저 이 클래시파이어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죠. 보시면 The food is good, I like it 라고 하는 이런 문장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클래시파이어를 불러왔기 때문에 벌트 클래시파이어를 불러왔기 때문에 이걸 한번 분류를 해보시죠. 테스트로. 그래서 레벨 1은 포지티브한 거고 레벨 0는 네거티브한 걸로 제가 예시를 넣어봤어요. 그러면 이게 아마도 그래도 긍정적이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게 레벨 1, 즉 포지티브한 것으로 분류될 점수는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네거티브한 걸로 분류될 가능성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문장으로 바꿔볼까요? 다른 문장으로 바꿔보면 레벨 0, 그러니까 이 네거티브 할 확률이 훨씬 더 높죠? 보시다시피 분류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분석을 할 것은 텍스트죠. 텍스트 리뷰 데이터 프레임에서.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텍스트를 가지고 올 거야. 그러면 이제 이게 실제 리뷰입니다. 위에 파인드 행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 프레임의 첫 번째 I have now seen that Ritz 이거를 한번 분석을 해봐라 라고 했을 때 이 분류기가 뒤에 A를 먹다 지로, 제로, 즉 부정적으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이제 펑션으로 만들어서 모든 리뷰에 대해서 네가 한번 분석을 해봐라 라고 하는 문제. 디테일한 건 옆에다가 제가 적어놨습니다. 이거를 시행을 하시면 이제 500개만 일단 넣어놨어요. 그냥 실제로 해보시기 편하게. 그래서 쭉 0부터 위에 5개 항에 대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내가 등급하는 쭉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 결과 값을 저장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저는 선호하는 게 뭐냐면 기존에 있는 데이터 옆에다가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이 데이터에다가 센티멘트, 그리고 이 센티멘트가 포지티브로 분류되는지 네거티브로 분류되는지를
이거를 추가를 해서 원래 있는 제가 업로드해줬던 호텔 데이터에다 붙여달라라고 이렇게 추가를 했고요. 대여를 한 다음에 이거 이제 저장해달라라고 해서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시행을 해보시면 아실 텐데 어떻게 보이느냐면 제가 이걸 보고 하면 여기를 바라보고 있고요. 여기 맨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제가 추가를 해달라고 하는 네거티브, 파지티브, 네거티브 혹은 파지티브인지, 혹은 파지티브면 뭡니까? 네거티브면 뭡니까? 에 대해서 오픈하가 추가하는 이런 파일로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GPT예요. 여기서 제가 여기다가는 오픈 AI 키를 여기다 입력을 하시라라고 추가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발표를 받으시면 되고요. 이제 제 키는 요거이라서 제가 이거 이전에 모르고 수업 시간에 오픈을 했어요. 출전을 많이 해놨는데 돈이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냥 써가지고 그래서 이거 개인적으로 발급하셔서 추가를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크게 많이 돈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어떻게 분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내용을 적어놓고 이거를 한번 실행을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전체 500개 데이터를 GPT로 분석하고 있는 중입니다. 쭉 이제 계속 프로그레스가 보이시죠? 500개까지 금방 끝나긴 할 건데 이 GPT로 하는 것은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합니다. 100만 번 좀 넘어간다. 모든 PC를 켜두시고 하는 게 낫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밑에는 실행을 한 다음에 실제로 나온 값을 지금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0부터 이제 위에 탑 Y 부분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네거티브 포지티브 좀 분류가 되고요. 그리고 이 분석을 한 것을 마찬가지로 저장하실 수 있게 그것도 제가 추가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하셨던 것처럼 저도 마지막에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좀 추가를 해놨는데 간단한 겁니다. 이거는 보시다시피 이제 벌티로 한 것을 감정 분석한 것을 가지고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거고 이 밑에는 GPT를 가지고 한 것을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거를 제가 추가를 해놨어요. 얘가 사실 다 돌아가요. 제가 이거 가지고 밑에 해볼 텐데 똑같습니다. 수행해보셔도. 그래서 여기서 하는 거는 컬러를 지정을 해서 하나는 포지티브, 하나는 네거티브 해서 전체 500개 리뷰에 대해서 이렇게 작업을 해봤더니 보시다시피 포지티브 1개, 176개, 네거티브 1개, 124개 이렇게 간단하게 스크리닝 할 수 있도록 제가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는 걸 추가를 해놨고요. 사실 여기서는 리뷰 단위로 분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리뷰 하나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근데 제가 맨 논문에서는 문장 단위로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문장 단위로 분석을 한 다음에 이 리뷰 전체에 대해서 긍정과 부정을 추정하는 방식을 채택을 했습니다. 근데 그걸 보여드리기에는 연산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려가지고 일단 제가 이렇게만 보여드렸고요. 문장 단위로 쪼개져서 하면은 훨씬 더 디테일한 그리고 정확한 값을 추정하실 수 있다. 이런 말씀드려요. 그러면 그 문장 단위로 하는 것들은 여기 다 오픈이 되어 있어요. 들어가 보시면 소스 코드가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GPT로 하시면 마찬가지고 여기다가는 제가 이제 중립값을 값도 한번 추가를 해볼까 해서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포지티브, 네거티브 비율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중립값을 추가했더니 중립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경험적으로요, 이 GPT로 했을 때는 중립값을 훨씬 더 많이 얘가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수의 중립값을 계산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이게 전부 다 중립이구나라고 보지 마시고 한번 스크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아까 하신 것처럼 포지티브, 네거티브, 중립의 리뷰들을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그다음에 진짜 중립인지 그렇지 않은지 혹은 화이트닝이 필요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추정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을 반복하면은 나만의 화이트닝들이 생기기를 하고요.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아마 시간이 좀 꽤 걸릴 것 같아요. GPT로 하는 거는. 그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옐프 데이터도 그렇고요. 옐프에서는 제가 이제 호텔 데이터만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근데 그 옐프 데이터 안에는 레스토랑 데이터도 있고요. 이제 뭐
네 권씩 나오고 있습니다. 네, 호식을 하고 있고. 네, 제 연락처는 이렇고요. 혹시라도 하시다가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추가적으로 알고 싶은 게 있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을 제가 부끄럽지만 촬영을 하고 있었어요. 네, 기존 모르셨겠지만 영상을 다 촬영이 되고 있는 상태였어요. 저희 관리학회 회원님이 계시면